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달 증명이나 내용 증명이라든가 보험 취급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급 취급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특급 취급. 그럼 여기서 특급 취급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단 이것도 이제 먼저 등기를 전제로 해야 된다 했죠. 우리가 부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기본 전제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등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특급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당일 특급이라고 배웠죠. 당일 특급과 무슨 특급? 이길 특급이라고 배웠죠.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이입 시까지 뭐 하는 거? 배달을 완료해 주는 것이고, 이길 특급은 접수 다음 날 뭐 해주는 겁니까? 배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통상적인 방법보다 빠른 시간에 배달을 완료해 주는 우편을 가지고 뭐라 한다? 특급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특급은요, 이거는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전국의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접수하는 우체국도 있고, 그다음 배달 가능한 지역도 뭐다? 별도로 여러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인근 도시에 당일 특급은 가능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에서 발송해가지고 이게 선편으로 제주도까지 당일 특급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지역에 가장 잘 아는 누가, 그래서 그 지방우정청장이 뭐 한다? 이것을 다 고시해놨다. 그래서 배달이 가능한 지역, 접수가 가능한 지역, 접수 마감 시각이 언제인지 이 모든 것은 누가? 바로 지방우정청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를 마도록 되어 있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종류에는 이제 이길 특급, 당일 특급 접수 시각 봤어요.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 마감 시간이에요. 행선지별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서울에 가는 당일 특급 우편물하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당일 특급의 접수 마감 시각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접수해서 당일까지 배달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행선지별로 고시가 된 접수 마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당일 특급을 대야 되나. 이길 특급은 보세요. 이길 특급은 뭐냐? 접수 지역의 그날 발송 우편 마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편 집중으로 가기 위해서 발송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발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감 시간까지 와야 돼. 그러면 이길 특급이 가능하다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바로 당일 특급은 행선지별로 접수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길 특급은 그 접수 우체국에서 그날 여러분들이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마감하는, 오늘 몇 시까지 우편물이 마감된 여기까지 오늘 발송한다 하는 겁니다. 그 발송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것이 바로 이길 특급으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걸 등기 취급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무게는 얼마다? 통소 판매라든가 소포별 제한 무게는 30kg. 그래서 특급은 30kg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국내 단지 소포 우편물은 20kg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포 중에서 EMS는 뭐다? 30kg까지고 국내 소포는 20kg까지다. 당일 특급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 보세요. 이길 특급은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그럼 이제 이길 특급은 접수를 하고 그 다음날 배달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되 그날 여러분 배달 우체국에서 이제 발송을 하기 위한 마감 시간까지 오면은 이길 특급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일 특급은 바로 그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그 시간까지 와야 돼. 그래서 와야만이,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당일 특급은 몇 시까지 접수 마감.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은 접수 마감 시간이 몇 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은 접수 마감 시간이 몇 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감 시간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길 특급은 이제 전국을 단위로 하되, 물론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방우정청장이 별도의 고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일 특급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서울시와 각 지방의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한 지방도시에 지역 내로 가는 우편물로서 관할 지방청장이 지정 고시한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다만 행정자치부가 시군 통합에 따라서 국내 특급 우편 취급 중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지역은 배달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일 특급, 이게 당일 특급입니다. 이 특급은 이런 경우야.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산광역시에 가면 기장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가면은 달성군, 또 인천광역시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옹진군이라든가 또는 강화군이 있죠. 이런 군지역입니다. 이런 군지역은 사실은 광역시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 농촌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은 결국은 당일 특급 취급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산광역시지만은 다른 부산시, 중구, 동구, 이런 영도구 이런 곳에서는 당일 특급이 가능하지만은 기장군 지역은 당일 특급 지역에서만 한다. 제외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바로 특급 취급이죠. 그 다음에 또 등기 취급하면서 하는 게 특별 송달하는 게 나옵니다. 특별 송달. 이게 특별 송달은요, 이거는 다 우편법하고 관계되는데, 이건 우편법과 관계하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우편법과 관련이 없는 생뚱맞게 무슨 법? 민사소송법 뭐 187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민사소송법이란 말만 넣으면 아하 이거 뭐구나 특별송달이구나. 그리고 이 특별송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번에 그 제시한 자료에서 많은 내용을 제시해놨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특별송달은 보세요. 이거는 보통 옛날에 법원에서 송달을 우리가 이제 소송 서류입니다. 이런 소송 서류를 전달해 줄 때 송달할 때 송달관이라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해 줬단 말이야. 이거를 지금 현재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우편으로.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다음에 그 송달 사실을 바로 송달 통지서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발송인에게 송달 통지서를 우측에서 발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우편물 송달 우편물을 누구한테 뭐 해줬다? 송달해줬다 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알려주는 것 제도가 바로 뭐다? 특별 송달이다. 그래서 이 특별 송달은 무조건 무슨 법에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래서 취급 조건은 이건 통상우편물에 한해서다. 이거 송달 서류이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된 송달 서류란 말이야. 송달 서류이기 때문에 이건 소포가 아니고 뭐다? 바로 통상우편물에 한해서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취급 대상은 보세요. 민사소송법 뭐 187조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법원에서 발송하는 것,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것, 군사법원에서 발송하는 것, 국제심판소라든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공정인 법인에서, 병무청에서,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검찰청에서 기타 법령에 정한 것 돼 있죠. 여기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취급 대상이 나왔어요. 취급 대상. 요거는 여러분 새로 여러분들 이번에 제시된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발송한 것이다. 선관위에서 발송하거나 특허청에서 발송하거나 뭐 군사법원에서 발송하거나 기타 이와 같은 소송과 관련된 서류란 말이야. 이 서류를 배달하고 그 배달 결과를 송달 사실 송달을 우편 송달 통지서라 하는 양식으로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별 송달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요금책에 송달 서류가 한 개인 경우가 두 개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 개당 요금을 뭐 한다 하는 거야. 이게 받는데, 그거 보면 보세요. 일단 한 개인 경우에 일반 통상우편 요금입니다. 송달 서류가 뭐 한 장짜리 있을 수도 있고, 송달 재판 서류가 어떤 경우는 많습니다.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기본 요금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 통상우편 요금에다가 등기하니까 당연히 등기 취급 수수료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특별 송달하니까 특별 송달 수수료를 받아야 되죠. 이거를 다시 이제 회송해 줘야 하잖아,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이게 우편물을 뭐 했다 하는 거, 전달했다는 것을 송달 통지서를 전달해 줘야 하잖아. 이 요금을 동시에 다 받는 겁니다. 이거는 한 통당 여러분들이 회송 요금을 별도로 받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한 통, 두 통이면, 두 통이면 두 통 송달 서술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한 통당 뭘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특별 송달 수수료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송달, 여러분 통지를 해줘야 하잖아. 그 송달 통지를 할 수 있는 회송 요금을 동시에 다 받도록 되어 있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송달 서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송달 서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판 서류들은 서류가 짧게 있을 수도 있고 길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무게에 따라서 그 기본 요금을 징수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민원우편이 나왔습니다. 민원우편.
이 민원우편은요,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실 뭐 많은 민원 서류를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민원 입사실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발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우체국에 가가지고 민원 서류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민원우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도 특징 보세요. 민원우편에 송달에 필요한 왕복우편 요금과 민원우편 부가지급 수수료를 접수할 때 미리 다 받습니다. 그럼 이건 보세요. 만약에 봐요. 내가 서울중앙우체국에 가서 민원우편을 신청합니다. 그럼 민원 서류를 뭐 발급해달라고 신청하면은, 그럼 내 이제 민원 서류 발급받을 곳이 부산 서면이야. 그러면 부산 서면 우체국에다가 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서울중앙우체국에 신청하면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접수받아가지고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부산광역시청이야. 그러면 부산광역시청 민원 담당자에게 이것이 우편물이 가는 겁니다. 그럼 우편물을 받은 부산광역시의 민원 담당자가 이거를 민원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다시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보내주는 거야. 그럼 나에게 보내줄 때에 이 민원 우편은 바로 이길특급 이렇게 했죠. 이길특급에 준해서 나한테 발송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우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광역시로 가는 우편요금이 있겠죠. 그 우편요금에다가 다시 부산광역시 민원 담당자가 발급해가지고 나에게 다시 발송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요금을 동시에 다 받아야 된다 합니다. 왕복요금에다가 민원봉투 요금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걸 보세요. 우정사법 법에 민원우편 그 지급용 봉투 발송용과 회송용입니다. 그럼 내가 그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광역시로 가는 것을 발송용 봉투,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나한테로 회송하는 회송용 봉투 두 개가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원우편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는 현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이. 그러면 발송 수수료를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발송하고 회송할 때 혹시 수수료 잔액이 남았으면 그걸 잔액을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발송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바로 이 현금이 여기에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민원우편의 특징이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5,000원을 넣는데 혹시 5,000원 이상 발급 수수료가 나오면은 그 이상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민원 서류는 뭐 모든 서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정사본부가 제시한 민원 서류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발급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요금 보세요. 발송할 때는 보세요. 바로 우편 요금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에다가 부가 취급 수수료. 그럼 이제 바로 내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광역시로 가잖아요. 갈 때에 우편 요금, 등기 취급 수수료, 그다음에 부가 취급 수수료 혹시라도 이게 부가 취급을 뭐 혹시 내용, 배달 증명이나 이런 걸 신청하면은 그걸 내야 됩니다. 회송할 때 보세요. 그 50g 규격 요금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에다가 2일 특급 수수료까지 내야 된다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발송과 회송 요금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게 그 요금을 계산해 합산해 가지고 이를 다 발송할 때 이 왕복 요금을 동시에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회송용 봉투에 여러분들이 그 날짜 도장하고 발송용 봉투에 봉함을 누가 하느냐 합니다. 회송용 봉투 보세요.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의 날인은 요금 선난 날짜 도장을 최초의 발송 민원우편 접수 우체국에 접수한 날짜에 우편 도장을 찍게 하고, 그 다음에 회송 우편물에 접수 우체국에서 날인한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민원우편을 발송할 때 보세요. 발송할 때 이미 회송용 봉투를 동시에 안에 넣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회송용 봉투의 그 날짜 도장은 회송할 때 우체국에서 날짜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발송할 때에 이미 회송용 요금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송용 봉투의 그 날짜 도장을 회송 우체국에서 날짜 도장 찍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니고, 발송할 때, 발송 우체국에서 이미 회송용 봉투에 담아라 하는 겁니까? 날짜 도장을 이미 날인하라 하는 겁니다. 왜? 요금을 이미 거기서 받았기 때문이야. 알겠죠? 요것이 바로 날짜 도장 날인할 때 발송용은 당연히 발송 우체국에서 도장 찍는 게 맞고, 회송용 그 봉투의 날짜 도장은
그 회송용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체국에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접수 우체국에는 쉽게 말해서 발송 우체국에서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날짜 도장을 미리 찍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봉투를 봉함할 때입니다. 봉투 봉함은 이제 아까 이거는 날짜 도장이고 이게 날짜 도장을 찍는 것은 이거는 접수 우체국에서 발송용 봉투에도 그다음에 회송용 봉투에도 접수 우체국에서 날짜 도장을 찍으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투를 봉함할 때입니다. 봉함할 때는 이 봉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발송용입니다. 발송용 봉투는 누가 발송인이 그러니까 발송용 봉투는 발송인이 봉인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발송인이면 내가 그 발송용 봉투에다가 봉함하고 거기에다 내가 자필 서명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봉투를 봉함하고 발송인이 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송용입니다. 회송용 봉투에는 민원서를 발급한 사람이 거기다 봉함하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송용 봉투에는 민원 발급 취급 담당자가 거기에 뭐하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봉함을 하고 자필 서명하라 하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봐. 날짜 도장을 찍는 것은 접수 우체국에서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에 둘 다 날짜 도장을 동시에 찍고, 그다음에 이 우편물을 봉함할 때 발송용은 발송인 내가 다 봉투에 봉함하고 내가 사인을 해주고, 그 안에 봉투에다가 이제 봉함하고, 그다음에 회송용 봉투에는 민원 발급 기관의 담당자가 거기다 말하는 겁니까? 회송용 봉투에다가 봉함을 하고 본인의 서명 이렇게 인장이나 서명을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뭐다? 민원 우편이라 하는 겁니다. 민원 우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금 교환이라 하게 나왔어요. 대금 교환. 이 대금 교환은요 우편물을 배달하고 거기에서 이거 대금 교환 금액을 받아가지고 다시 발송인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보내주는 이 제도를 가지고 대금 교환이라고 얘기하죠. 봐요. 현금 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에게 받아서 발송인에게 송금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말한다. 대금 교환이다. 이건 주로 이제 전자상거래죠. 이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요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물건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대금을 나중에 말하는 겁니까? 보내주면은 우체국에서 이걸 대신 받아서 발송인에게 전달해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말한다. 바로 대금 교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대금 교환은 무조건 안심소포만 가능하다 하는 거. 안심소포. 안심소포라고 해서 보험소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소포 대상만 이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안심소포의 대상 등 그 밖에 현금 추심을 요구하는 물건은 대금교환 취급 대상이 되는데 다만 상품의 견본이나 모형은 바로 성질상 대금교환이 마다 불가하다. 꼭 기억하세요. 이 안심소포 대상은 대금교환이 가능한데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라든가 견본이라든가 이게 견본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뭐가 안 된다. 대금교환으로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등기 취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부가 취급할 때는. 그래서 이제 바로 교환 금액은 최고 얼마다? 1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대금 교환 금액은 바로 최고 100만원까지인데, 이게. 그래서 교환 수수료 보세요. 최초 5만원까지는 1,000원을 받고, 5만원 초과 시마다 바로 500원씩 추가된다 하는 겁니다. 대금 교환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고로 이 대금 교환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 시행 이제 규칙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봤을 때는 대금 교환을 하면은 집배운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편물을 들고 수취인에 가가지고 물건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편물 표면에 대금 교환 적어놨단 말이야. 교환 금액 얼마 적어놨다 하는 거야. 이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송인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대금 교환 우편물이 우체국에 도착합니다. 우체국에서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거야.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수취인에게 등기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우체국에 대금 교환 금액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짜리 우편물이 와 있는데 돈 준비해가지고 우체국에 와서 교환해 가세요 하는 안내물을 발송해 줍니다. 이거를 안내물을 발송하면 이제 수취인이 돈을 들고 와서 우체국에서 물건 확인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대금 교환 금액으로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가는 게 이게 대금 교환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집배원이 생각해 보세요. 불쑥 이걸 들고 갔어.
가서 대금 교환 왔는데 뭐 돈 주세요 하는데 준비가 안 되잖아, 돈이. 돈이 없는데요 하면 뭐 돼요? 다시 들고 와야죠. 그 가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 100만 원 주머니 넣어가지고 뭡니까? 배달해야 돼. 업무를 봐야 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금 교환 우편물이 오면 안내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수취인이 돈을 가지고 와서 우체국 창구에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환 금액입니다. 교환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면 교환 금액은 기본적으로 우체국에 예금 계좌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대금 교환을. 그다음에 만약에 우체국에 예금 계좌 개설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편환으로 이걸 바꾸어 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금 교환이다 하는 거. 그래서 대금 교환 금액은 최고 얼마까지다? 100만 원까지다 하는 거. 그 모형이나 견본은 대금 교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착불 배달 우편물이에요. 이게 착불 배달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나왔죠. 그래서 뭐다? 그래서 원래는 발송인이 되는데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발송인이 요금을 내는 것을 수취인이 요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착불 배달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우체국 쇼핑이라는 칸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 우체국 쇼핑에는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체국 쇼핑은 오픈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픈마켓.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에 중요한 뭡니까? 그 농수산 특산물이라든가 중소기업 우수 제품입니다. 우수 제품을 우체국 쇼핑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체국 쇼핑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거기 특산물이라든가 제철 식품이라든가 생활마트, 그다음에 B2B.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터넷 쇼핑에서 용어가 뭐냐면은 바로 B, 그다음에 C, 그다음에 G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B라는 것은 요건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2B라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 C라는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일반 소비자를, 고객이죠. 일반 소비자를 C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그 정부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G라고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만약에 B2B 가면 기업과 기업, B2C 가면 기업이 일반 고객을 상대로, G2B 가면은 바로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바로 이 인터넷 영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B, C, D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과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기업들의 구매를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꽃배달, 전통시장, 창구 판매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우체국 쇼핑은요, 이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내가 직접 창구에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죠. 창구에 가서.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그 다음에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체국 쇼핑을 이용하는 방식은 창고에 가든지 인터넷으로라든지 전화로 하든지 간에 바로 신청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넘어가면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중간에 비워 놔놓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보세요. 우체국이 창고든 인터넷이든 전화로 신청하면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우정사업정보센터로 다 직결됩니다. 그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바로 물건 공급업체에다가 연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급업체 전달해주면 공급업체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급업체가 지급하는 우체국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경남 남해에 어떤 특산물이 있다. 그럼 남해의 특산물을 지급하는 그 물건 공급자가 경남 남해에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남해 우체국에서 이 물건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공급업체는 남해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신청자에게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체국 쇼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체국 쇼핑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신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했을 때에 이거를 우정사업 정보센터로 가서 정보센터에서 공급업체에게 전달해 주면 공급업체가 해당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청자에게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이 바로 우체국 쇼핑이죠. 이게 이거는 그림만 보면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체국 쇼핑이고 우체국 꽃배달 하는 게 있죠.
이 우체국에서 꽃을 이제 신청하면 꽃 배달을 해주는데 이거는 바로 우체국에 직접 해주는 게 공급업체가 계약이 따로 있으면 우체국하고 그 각 지역별로 공급업체가 우체국과 계약돼 있어. 그러면 우체국이 접수받아서 공급업체에다가 전달해주고 공급업체가 그 꽃을 필요한 곳에다가 배달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배달 결과를 이제 당연히 공급업체가 해줍니까? 배달해주고 그 결과를 올려줘야죠. 이메일이라든가 올려주는데 그 상품 배상이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먹고 빼달라 다른 건 다 내용이 때문에 이 상품에서 혹시라도 공급업체가 잘못해가지고 물건이 내가 3단짜리 화분을 화환을 신청했는데 2단짜리 배달됐다든가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손해배상 보세요. 상품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중에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상품의 결함이 생기면 바로 모든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하고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때는 아래 상위같이 즉시 보상해준다. 이거는 우체국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야. 우체국이 잘못한 게 아니고 배달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상 책임은 누가 진다? 배달업체에서 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전액 환불입니다. 봐요. 이거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체국 꽃 배달에서 전액 환불,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일부 환불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꼭 구별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환불은 상품의 정시에 배달이 못해서 만약에 결혼식이 오후 2시인데 배달 자체가 2시 반에 배달한 거야.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미 결혼식이 끝났잖아요. 둘째, 신청인이 하루 전에 주문을 취소했을 때 그럼 꼭 배달은 적어도 하루 전에만 취소하면은 수수료 없이 그냥 전액 된다? 환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의 하자, 수량이라든가 규격 부족, 변질,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문과 다른 상품이 배달된 경우. 나는 화분을 신청했는데 하환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런 주문 상품과 다르죠. 이런 경우에 뭐 한다? 바로 이거는 전액 환불.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상품의 훼손이나 꽃속이 부족 등으로 교환을 요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것으로 뭐 해야 된다?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액, 일부만 할인, 환불해주는 게 있고 30%만 환불해주는 게 있어요. 뭐요? 주소 오기 등 주문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되거나, 그러니까 주문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또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경우, 예를 들어 꽃배달이라든지 갔을 때 수취인이 그런 것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환불 요구하면은 꽃잔 30% 환불, 화분은 얼마? 50% 환불하도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배달을 갔는데 그래서 이 받는 쪽에서 그런 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부했을 때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꽃은 30% 환불해주고 화분은 재활용이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뭐 한다? 이거는 50% 환불해줍니다. 이게 바로 꽃배달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우체국 쇼핑 안에 여러분이 꽃배달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조편이라 하는 게 나오죠. 이 전조편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전조편이라 하는 것은 보세요. 이거는 결국 우체국에서 뭐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인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달까지를 우체국에서 책임지고 완료해주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우편? 전자우편이라 하죠. 봐요. 이 전자우편은 뭐예요? 전자우편은 고객이 정부나 지자체, 기업체, 개인 등의 우편물의 내용문과 발송인, 수신인의 정보, 그 발송인과 수신인의 주소, 정보, 성명 이런 등을 전산 매체를 저장하여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신청하면 내용문 출력, 봉투 제작 등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가 대신해준다.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만 인쇄소에가 인쇄해가지고 와서 다시 또 봉투에 담아가지고 다시 우체국 가가지고 발송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운 것을 우체국에서 일괄 처리를 해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전자우편이라고 얘기한다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어떤 회사가 안내물을 발송하거나 또는 광고, DM 발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다? 이게 전자우편인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납니다. 봉함식, 그다음에 접착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림 엽서 3개 있다.
전조표는 종류가, 여기 전조표의 종류입니다. 이 종류를 구분해야 됩니다. 봉함식에는 봉투입니다. 작은 봉투가 있고 큰 봉투가 있겠죠. 작은 봉투 우리가 보통 이제 편지 봉투입니다. 편지 봉투에 그 형식에 맞춰가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큰 봉투는 A4 용지가 그대로 접지 않고 들어가는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바로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가격은 뭐 여러분들이 흑백이냐 칼라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죠. 그 다음 접착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카드사를 있는데 보면은 접으면은 한 장인데 펼치면 세 장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다? 접착식이라 합니다. 접착식. 뭐 그림 엽서는 글자 그대로 뭡니까? 그림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엽서를 인쇄해가지고 보내주는 것이죠. 엽서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이용요금 칼라냐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흑백이냐에 따라서 뭐 추가 요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기억해야 되면 전조표를 가지고 여기에 또 부과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내용 증명, 계약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게 한지.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인쇄할 때는 A4 용지로 인쇄해줍니다. A4 용지로. 그런데 요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요금을 조금 더 추가하면은 바로 한지로 모여가지고 출력해서 발송해준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전조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 증명도 가능하고, 그럼 똑같은 내용을, 동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바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바로 전조편으로 만들어서 우체국에서 뭐 해달라고, 발송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계약 등기도 이건 앞에서 배웠던 것이고, 이게. 그다음 이제 기타 여러분들 여기에서 동봉 서비스 하는 게 있어요. 동봉 서비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전조표를 여러분 이제 인쇄할 때에 이미 내가 인쇄해 놓은 게 있어. 그런데 그 내용물을 새로 출력하는 것과 같이 동봉을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봉 서비스는 무조건 창구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안 되고, 창구 접수, 인터넷 접수를 하면 이걸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구에 접수할 때에 내가 뭘 가져가야 돼? 내게 이미 인쇄된 인쇄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그 다음에 새로 출력하는 것을 여기에다 같이 내가 인쇄해놓은 기존의 것을 동시에 뭐 해달라? 넣어가지고 동봉해서 발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추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그 추가 요금을 내는 조건으로 바로 이미 기존의 내용물을 추가로 해서 동시에 동봉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창구 접수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동봉 서비스는 무조건 어디? 창구 접수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 이게. 이 맞춤형 여러분들이 서비스 할 때는, 이런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다량으로 발송할 때, 봉투 앞면이라든가 그림 엽서에 발송이 원하는 로고라든가 광고 문안 등을 동시에 인쇄해서 발송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등기를 하잖아요. 계약 등기에서 일반 계약 등기하고 뭐가 있다? 맞춤형 계약 등기가 있죠? 그 맞춤형 계약 등기는 요금이 좀 비싸다 해서 표준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맞춤형 계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필요한 그 회사의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인쇄할 때 아예 필요한 것을 인쇄해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동봉 서비스다. 이게 바로 전자우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일간신문, 이제 월요일 배달을 하는 게 나오죠. 이거는요,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접수 다음날 배달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시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것을 뭐 접수 다음 달보다 3일 이내에 발송해준, 배달해준다 하면 구문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여러분들 이제 일간신문은 주 5회 이상 발행한 신문을, 일간신문을 해서, 조간 같은 경우는 금요일,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석간신문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에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 바로 토요일 오전에 발행했거나 금요일 오후에 발행했는 경우에 토요일 날, 일요일은 많은 날입니까? 우체국에서 배달하지 않는 날이죠. 그래서 그 신문을 묶어가지고 월요일 날 배달, 그러면 이제 월요일자 원래 신문이 있잖아요. 그럼 월요일자 오전에 조간신문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자 조간신문을 월요일 날 동시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월요일 신문, 일간신문 배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토요일 거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거를 동시에 한때 묶어가지고 한 장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요금은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토요일자 신문
발송 요금하고 월요일자 신문 발송 요금을 여기를 따로따로 부과하는 겁니다. 한 대 묶어서 그냥 동시에 발송 가능하되 요금은 뭐다? 2배로 따로 내야 됩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월요일 뭐라 한다? 일간 신문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팩스죠. 이게 우리가 모사 전송이라고 합니다. 모사 전송. 이 팩스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준 팩스가 없어. 여러분들도 팩스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체국에 가가지고 내가 팩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보고, 야, 어느 우체국에 왔나? 내가 어느 우체국에서 언제 팩스를 보내줄게?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체국에 와서 내가 보내준 팩스를 직접 거기서 수령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팩스라 하는 겁니다. 이게 모사전송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 모사전송은 여러분들 이제 팩스는 요금이 시내 시위에 동일하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서울에서 서울에 팩스를 보내든, 서울에서 부산에 팩스를 보내든 간에 팩스 한 장 보내는 가격은 뭐다? 동일하다. 그래서 한 매 최초당 500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매 추가당 200원씩 요금을 부과한다. 물론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체국 가서 복사하면요. 복사를 하면 어떤 복사를 하든 간에 A4 용지 한 장당 얼마 받는다? 50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스를 보낼 때는 최초 한 명당, 한 매당 얼마? 500원. 추가 한 매당 얼마? 200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급 서류는 뭐세요? 서신, 서류, 도화. 이건 주로 A4 용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크기는. 그 A4 용지를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칼라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그런 것은 보냈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받는 쪽에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면 거의 뭐 원본과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나 팩스로 보내면 글자가 많이 깨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색깔 같은 경우에 검은색이나 진한 청색은 이게 팩스가 기계가 잘 읽지만은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기타 색상은 그 팩스 기계가 글자를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컬러가 있는 경우는 그 정도 깨진다든가 선명하지 않다든가 이런 거 뭐 혹시라도 컬러 색깔을 잘못 인식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발송인이 뭐야 됩니까? 그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다? 이거를 발송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는 이 모사전송 모든 우체국이 되는 게 아니야. 그 팩스기가 서로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우정서 본부장이 뭐 해준 거? 지정한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사전도 팩스는 우정서 본부장, 이게 지방우정청장이 아니야. 그래서 팩스는 바로 우정서 본부장이 뭐 해준 거? 그 지정한 그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 이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팩스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광고 편집서가 나오죠. 이 광고 편집서는 뭐 글자 그대로 말하는 겁니까? 광고물을 이제 우편엽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송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광고 편집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축제가 있다. 그 축제 광고를 엽서에다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우편엽서로 판매하는 겁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광고 편집서가 이거는 두 가지. 전국판과 뭐가? 지방판이 딱 하는 겁니다. 전국판은 최저 20만 장에서 최고 얼마? 300만 장까지. 그 다음에 적어도 몇 개? 4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파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 무슨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여러분들이 시도에서 판매를 원하면 전국의 시도에서 판매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몇 개 지역만 이게 홍보를 원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뭐 아니면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여기에서 판매해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국판입니다. 지방판은 최저 5만 장에서 최고 뭐 20만 장 미만입니다. 이거는 이제 3개 광역시 이하에서 판매해야 된다 하는 거. 여기 이제 전국판하고 뭐다? 지방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보세요. 발행 50일 전에 미리 광고 디자인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발행을 원하는 것이, 만약에 5월 1일이다. 그럼 5월 1일 거꾸로 해가지고, 50일 전에 광고 문안 이런 모든 것을 해가지고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체국에서 우정사본부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광고편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뭐 문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50일 전에 뭐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이것이 이제 광고편접서고. 그 다음에
나만 우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뭐 내용이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로고라든가 사진을 우표를 만들 때, 그래서 내가 비어있는 여백에다가 내가 원하는 로고나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우표를 만들어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나만의 우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만 우표는요, 이건 이제 제일 문제가 초상권 문제, 또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연예인을 그 사진을 사용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 증빙 서류를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만 우표를 발행해 준다 하는 거. 혹시라도 만약 유명한 연예인이면 연예인으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 그 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만의 우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용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맞춤형 엽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편 엽서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해 주는 것을 가지고, 아까 광고 우편 엽서는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객이 내가 원하는 엽서를 만들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통해서, 아까 광고 엽서는 최소한도 뭡니까? 지방판은 5만 장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 전고판은 20만 장 이상 300만 장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량의 우편 엽서를 만드는 거고, 이 고객 맞춤형 엽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뭐 DM 발송이나 아까 여러분들 보세요. 전자우편을 우편 엽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예 엽서를 인쇄할 때 필요한 내용을 뭐 해주는 겁니까? 인쇄해 가지고 그대로 발송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것이 바로 고객 맞춤형 엽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체국 축하카드가 있죠. 이건 뭐, 글자를 그대로 축하, 여러분 졸업이라든가 성진이라든가 뭐 합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축하카드를 뭐 하는 겁니까? 우체국에서 발송하고 그 문안을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문안을 불러주면 그것을 인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안이 없으면 우체국 가면 많이 나왔어요. 샘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샘플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게 발송을 신청하면은 우체국에서 이걸 인쇄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드로 만들어서 수취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뭐다? 이게 축하카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신청이 전화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창구에 가 접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앱으로도 지금 이제 이거는 축하카드는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과할 수 있는 보세요. 그러면은 등기 통상으로, 등기로 보낼 수도 있고, 당일 특급이나 이길 특급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배달 증명이라든가 가능하고, 여기가 중요한 상품권 동봉 서비스가 하나다는 거. 이게, 이 우체국 축하카드입니다. 이게, 이 축하카드를 가지고는, 이거는 현금은 여기에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금으로 발송을 할 수가 없어요. 우편으로. 우편으로 현금이 갈 수 있는 게 딱 2개 있다고 했어요. 뭐, 통화등기 현금을 보내주는 거라겠죠. 민원우편에서 그 민원서를 발급받기 위한 돈이라든가 그 수수료 남은 돈을 봉투에 넣을 수 있다겠죠. 그 외에는 현금은 여러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축하카드는 뭐가 가능하다? 상품권을 동봉할 수는 있습니다. 상품권 동봉은 가능하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예약 배달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매년 여러분들이 뭐 와이프 생일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년 몇월 며칠 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신청하면은 이것을 뭐 해준다 하는 거야. 그 날짜 딱 되면은 이게 배달해 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예약 배달을 보세요. 접수한 날부터 3일 영업일 3일 기준 이후부터 13개월 이내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일 특급은 예약 서비스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도 당일 특급이기 때문에 그날 신청해가지고 그날 배달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바로 기본적으로 만약에 영업일 앞으로 3일 전에만 미리 예약하면 뭐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13개월, 그럼 1년 정도까지는 미리 가서 매년 1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생일이라든가 또는 그런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예약하면은 그 날짜에 따라서 해준다. 그 다음에 인터넷 우편입니다. 인터넷 우편은 아까 나만 우편은 내가 원하는 우표 공백에 원하는 로고라든가 사진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인쇄를 해주는 것이 인터넷 우표고, 나만 우표고, 인터넷 우표는 뭐냐면은
우표를 내가 집에서 내 그 컴퓨터 출력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바로 인터넷 우표라고 한다. 인터넷 우표는요, 이거는 무조건 뭐 되느냐면, 이거는 이제 돈을 미리 지급하고, 우표를 출력받는데, 혹시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장을 출력해가지고 복사해서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 수취인의 주소가 동시에 뭐 된다 하는 거? 출력이 된다 하는 거야. 이 수취인의 주소가 동시에 출력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우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우표는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게 그 정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준등기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 예, 준등기인데요. 준등기는요, 등기하고, 원래 등기는 뭐요? 등기는 발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달까지를 모든 기록하는 것이 뭐야? 이게 등기죠. 준등기는 발송에서 배달까지를 기록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하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준등기는 접수해서 배달 전 단계까지는 등기우표를 취급하고, 그럼 배달 전 단계까지는 등기 기록이 남겨서 그 다음에 수취함에 투함함으로써 배달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등기를 취급하면은 누구한테 배달했다는 걸 뭐 해야 됩니까? 증명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PD에다가 누구한테 몇 시에 전달했다 하는 것을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달된 것 결과까지도 기록하는 것이 뭐고? 등기야. 근데 준등기는 뭐냐? 바로 그냥 그 우체국까지 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배달 전까지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편함에 뭐 하면 돼요? 우편 수취함에 넣으면 거치락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에 대한 것은 뭐냐? 이건 이제 등기를 하면요, 이게는 1회에 갔다 없으면 다시 또 2회 또 가야 되고, 배달하기 위해서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준등기를 하면은 그냥 우체통에다 넣으면 된다.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달에 걸리는 소요 횟수를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이 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준등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등기는 반드시 가서 2회 또 한번 갔다가 없으면 또 그 다음에 또 가야 되잖아요. 또 가서 없으면 다시 또 2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또 반송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회의 배달 성공률이 떨어진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배달 성공률 높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준등기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준등기인데, 준등기의 내용은 그렇게 등기에 준해서 하는데, 요거는 결국은 배달 전까지만 기록한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내용이 뭐 여러분들이 워낙 쉽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번호체계 4번에 앞번호를 5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일반 등기하고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등기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이게 번호가 개선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서비스입니다. 봐요. 알림 서비스와 발송이나 준등기 우편 서비스의 배달 결과를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이메일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 전자우편은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아까 이게 여기서 우편에서 얘기한 전자우편하고, 그 다음 우리가 더 이메일 전자우편하고는 개념이, 이거는 여기서 전자우편은 우편물을 인쇄부터 배달까지를 우체국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것을 전자우편이라고 했고, 여기에 나오는 전자우편은 뭐냐? 이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메일로 전달해 준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3번에 보면 집배원이 배달 결과를 PD에 등록하면은 배달 결과 알림 문자 등이 자동으로 발송인에게 통보되고, 접수 시 발송인 통합 알림을 요청한 경우에는 배달 완료 다음날 최대 D+4 4일에서 발송인에게 배달 결과 1회 통보한다. 그럼 이건 여러분 이제 바로 혹시라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이제 준등기 발송인에게 한번 알림 서비스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종적 조회죠. 이 종적 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누구한테 그 배달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야. 그 앞에까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결과에 대한 누구한테 배달했다 하는 그 기록은 없죠. 그 앞에까지만 종적 추적이 가능하고,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도 뭡니까? 거기까지만 가능해. 그래서 통소우편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준등기로 발송하면은 그 손해배상의 최고 가격이 얼마나 했어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손해난 액수만큼은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준등기다 하는 준등기. 그래서 이거는 등기에 준하되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발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달 전까지만 기록이 남기고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다 보니까 그 배달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한 손해배상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등기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결국 뭐냐? 바로 우편에서 여러분들이 부가 서비스입니다. 이 부가 서비스의 내용이 이렇게 많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복귀에 가면은 시행 규칙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시행 규칙을 공부하면은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도 여기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여기 없는 것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복귀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편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종류. 그래서 여러 기본 서비스인 보편 조편 서비스하고 선택 조편 서비스. 그다음에 우편물의 종류. 그다음 우편물이 등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이런 각종 부가 서비스입니다. 이런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냐? 바로 우편물의 요금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어떻게 배달하고 요금 어떻게 체계 형성되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일 공부하신다 고생 많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